는 진훈이한테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하세요. 아들러 심리학 간접 감각 끝냈고 아도르노 가겠습니다. 비동일성 철학. 계몽주의자들은 네모박스 이성에 의해서 계속 관점 비교하는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쪽 보면서 미리 예고편 보고 갑시다. 대비되는 두 개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대비되는 두 개념 비동일성 철학이 추구하는 바를 밝힌다. 비동일성 철학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용어의 개념이 정의가 될 테니 정의되는 개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에다가 밑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이나 현상, 주장을 원인 이후의 인과관계가 좀 밝혀져. 원인에다가 동그라미,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이 글은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철학에서 대비되는 개념이 동일성이랑 비동일성입니다. 동일성 동그라미, 비동일성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밑줄 끌고 갈게요. 비동일성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동일성 사고에 대한 반성의 사유방식에다가 밑줄. 비동일성 철학이 뭐를 추구하고 있다? 동일성 사고에 대한 반성의 사유방식.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이 신화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계몽을 이성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이분법적 인식 진짜 별로지요. 이분법적 인식에다가 동그라미. 계몽주의자들은 이분법적인 거네. 계몽주의자들은 무조건 신화는 비이성, 계몽은 이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도르노는 이런 이분법적 인식에 대해서 비판해. 뭐라고? 신화에도 이성이 있다, 계몽에도 비이성이 있다. 아도르노의 생각이니까 아도르노에서 하살표로 쏘자. 밑줄 쭉 끄면서 신화에도 이성적이면 계몽에도 비이성적이면 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도르노의 생각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에는 신화적인 힘, 예언 등과 같은 운명적 필연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나타나 있다고 여겼으며, 신화에 나타난 이러한 노력을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밑줄 자,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에다가 밑줄. 또한 에다가 세모. 아도르노는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달한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됨으로써 인간을 억압한다라고 본 거지. 인간에 의해서 발달된 뭐가? 과학적 지식에다가 동그라미, 수학에다가 동그라미, 보편적에다가 밑줄, 당위적에다가 밑줄, 인간을 억압에다가 밑줄. 결국 그는 계몽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이성에 그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비이성적인 면모가 있음을 밝히고, 인간의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 거야.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에다가 밑줄. 이게 문제네. 이성에 그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비이성적 면모가 있다는 것과 인간의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 그것이 원인이다. 동일성 사고는 주체가 자신의 개념적 틀의 대상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을 파악했다고 믿는 사고방식.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하게 하여 밑줄 자,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해나가 밑줄.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교환 가능하게,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교환 가능하게 만든다. 밑줄 자, 다른 것들을 교환 가능해다가 밑줄. 그렇게 파악했다고 믿는 사고방식.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하게 하여서 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교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숫자가 3, 3의 값이면 교환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지. 아도르노는요, 이러한 동일성 사고에 내재된 이성에다가 동그라미. 자연은 물론 인간과 인간의 본성까지 다 계량화하여서 계량화에다가 밑줄. 지배하는 도구에다가 밑줄. 아도르노는 이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네요.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동일성 사고에 지배받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동일성 사고는 마이너스의 문제점이 있으니 밑줄 끄자. 동일성 사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의 사유가 필요해다가 밑줄. 아도르노는요,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의 사유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다가 동그라미, 비판하는 과정에다가 밑줄, 반성의 사유 방식에다가 밑줄. 좀 반성하자. 헤겔의 동일성 철학도 나오네요. 헤겔은 보편자, 동일성, 자신의 개념으로 특수자, 비동일성을 동일화시켜 파악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도르노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으로 인해서 특수자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파괴된다고 보고 동일성 사고에 의해서 비동일성이 어느 한쪽으로 동일화되지 않도록 비동일성에 대해서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동일성 철학을 주장을 하더라. 비동일성 철학을 주장에다가 밑줄. 그는 이러한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를 예술이 담을 수 있다고 보고 진정한 예술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일성 사고로 인해서 고정된 질서와 이러한 질서에 대한 친숙함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아도르노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동일성 사고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자신을 반성한다. 밑줄기자. 동일성 사고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는 예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니라. 예.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계몽주의자들 네오박스 딱 치시고 아도르노한테는 계몽주의자들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이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플러스로 바라봐. 이성 밑에다가 플러스 표시할래? 인간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이성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성을 통해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추구했다. 밑줄 긋자. 문명의 발전에다가 밑줄, 진보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말해서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대해서 플러스, 긍정적 평가에다가 밑줄. 이성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계몽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에다가 세모, 아도르노는요,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대한 지배의 역사라고 규정을 하며 밑줄 긋자.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대한 지배의 역사에다가 밑줄.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거네, 인간이 자연을 소유하는 거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게 아도르노야. 나아가 라고 하면 게다가 또한 그리고라는 말이지, 순접이지. 인류가 전체주의의 폭력과 같은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계몽주의자들은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이성이 해줬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도르노는 이성 때문에 인간이 전체주의적 폭력과 같은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 라고 생각한 거지.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계몽주의자들에다가 네모박스 신화는 비이성에다가 밑줄, 계몽을 이성에다가 밑줄, 이분법적 인식에다가 물결 표시. 이건 누구 생각? 계몽주의자들의 생각.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아도르노가 제시를 한 거야. 즉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신화에도 이성적인 거 있다. 신화에도 이성적에다가 밑줄, 계몽에도 비이성에다가 밑줄. 이게 아도르노의 관점. 아, 정리 잘 되어 있네요. 그렇게 먼저 그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는 과정에 주목하여서 그가 누구겠니 여기에서? 아도르노. 신화는 이미 계몽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어. 신화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이성이 있다는 거야. 이거 말의 의미 시험에 내겠지. 신화는 이미 계몽되었다에다 별표 3개. 이것의 문맥적 의미 이경진쌤이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뭐라고?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했음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신화도 이성적인 요소가 있음. 신화에도 이성적 요소가 있음. 아, 서술형으로 괜찮을 텐데. 그에 따르면 누구겠니? 아도르노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아. 우리도 자연인데 뭐. 뒤엉켜 있는 상태였고 인간에게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은 미지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야. 자연에다가 동그라미, 미지의 대상에다가 밑줄, 공포의 대상에다가 밑줄. 근데 인간이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어. 뭔가 막 이야기로 뭐 저게 뭐 처녀자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안 무서운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신화에는 신화적인 힘, 예언 등과 같은 운명적 필연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나타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신화에 나타난 이러한 노력을 계몽주의자들, 밑줄 꺼줘. 신화에 나타난 이러한 노력에다가 밑줄, 무섭지 않은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뭐로 볼 수 있다? 신화의 이성적 요소야.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신화는 이미 계몽되었다. 신화에도 이미 이성적 요소가 있다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 우리도 밑줄 꺼주자.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에다가 밑줄, 파란색 글씨 보고 가겠습니다. 아도르노는 자연의 공포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이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도르노는 신화에도 이성이 작용을 하였다. 밑줄 긋자.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에다가 밑줄, 계속 인가야. 아도르노는 신화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다라고 본 거 17번 문제 쌤이 준 문제가 있으니 1번, 2번 선지의 단서의 딩동댕입니다. 모의고사 출제라서 그거랑 같이 해서 변형 문제도 풀어보세요. 또한 에다가 세모
아도르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 주목해서 계몽은 다시 신화로 돌아간다. 밑줄기자. 계몽은 다시 신화로 돌아간다. 별표 3개. 와, 이거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신화는 이미 계몽되었다. 계몽은 다시 신화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뭐다?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 아도르노는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고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밑줄기자.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에다가 밑줄 1에서 이성이 나쁘다라고 아도르노는 생각하는 거지. 인간과 자연의 분리, 근대과학의 발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발달로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됨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작동 방식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인과성이지 사회, 정치, 심리, 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폭력과 고통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시 말해 에다가 세모 마치 신화적 힘이나 예언 등이 인간에게 숙명적인 필연성으로 강요되었던 것처럼 신화적 힘이라든지 예언이 인간에게 뭔가 운명과도 같이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성의 힘이 당위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인간을 억압을 한다. 밑줄기자. 이성의 힘이 당위적 질서에다가 밑줄, 인간을 억압에다가 밑줄. 자, 다시 한 번 더 봐봐. 17번의 5번 선지의 단서. 아도르노는 근대과학을 플러스로 바라봤어? 마이너스로 바라봤어? 마이너스. 인간의 이성을 플러스로 바라봤어? 마이너스로 바라봤어? 마이너스. 이 이성이 폭력과 고통의 관계를 만든다라고 바라본 거야. 그리고 17번의 4번 선지 봐봐봐. 아도르노는 과학적 지식, 수학의 당위적 질서. 이거 플러스로 바라봤어? 마이너스로 바라봤어? 라고 하면 마이너스. 인간을 억압한다고 본 거지. 자, 그래서 의자들이 중시하는 이라고 되어 있네. 계몽주의자들이죠. 결국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이성에 그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비이성적 면모가 있다라는 거야. 이분법적으로 사고방식 하지마 계몽주의자들아. 이성에도 비이성적 면모가 있어. 아도르노는 이처럼에다가 세모 표시해 주시고요. 인간의 이성이 비이성적인 면을 드러낸 이유가 이성 속에도 비이성이 있다는 거지. 인간의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에 있음을 밝힌다. 동일성 사고에다가 밑줄. 아도르노가 생각한 인간의 이성이 비이성적이다. 동일성 사고. 동일성 사고가 무엇인가? 정의 내립시다. 정의 기억하세요. 주체가 자신의 개념적 틀에 대상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을 파악했다고 믿는 방식인 거야. 밑줄 기자. 개념적 틀에 대상을 끌어들이는 과정에다가 밑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적 틀에 대상을 끌어들이는 과정.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알아라고 믿는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어에다가 세모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사과가 있을 때 색깔, 크기, 모양 등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성 사고에 의해서 그냥 다 퉁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사과.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다르게 생겼지? 청소년. 하나의 개념의 틀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지. 아도르노는 효율성이야. 효율성 이런 거는 효율성에다가 밑줄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걸 동일성 사고 다 여러분 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대상들입니까? 근데 동일성 사고에 의해서는 그냥 청소년 율곡고 2학년 돼버리는 거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모든 대상은 고유의 질적 측면을 잃어버린 채 계산 가능한 형태로만 측정되어서 숫자로 환원된다라고 본 거야. 밑줄 그자. 계산 가능한 형태에다가 밑줄 숫자로 환원에다가 밑줄 또한에다가 세모, 이로 인해에다가 세모.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쉽게 교환 가능해진다고 본 거지. 다른 것들이 쉽게 교환에다가 밑줄 그냥 수치로 환산된 게 같으면 그냥 퉁치는 거야. 상우랑 지훈이랑 어차피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니까 상우 죽느나 뭐 지훈이 죽느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령에다가 세모. 동일성의 사고는 뭐다? 질적으로도 다른 대상을 뭐다? 그냥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환 가능에다가 밑줄 가령 친절하게 쌤이 지훈이랑 상호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또 예시를 들어주겠대. 두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시간을 들여서 만든 각각의 상품이 교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두 물건이 노동의 질을 무시가 되고 노동의 시간의 양으로만 환원이 되는 거죠. 그냥 노동시간이 들었다라고 하면 질적인 측면은 보지 않고 교환 가능. 아도르노는 이러한 동일성 사고가 내재된 이성이 자연은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의 본성까지 개량화시켜서 밑줄 그자. 인간과 인간의 본성까지 개량화에다가 밑줄 측정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까지 개량화하여서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지배하는 도구에다가 밑줄 동일성 사고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이성이 내재되어 있고 밑줄 그자. 자연을 지배에다가 밑줄 인간의 이성의 내재에다가 밑줄 인간 본성까지 개량화에다가 밑줄 무시무시하다 그지?
동일성 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쌤은 마이너스. 한 대상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건 다 동일화시켜 버리는 거니까 아도르노도 마이너스. 특히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동일성 사고에 지배받는 사회는 마이너스야.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밑줄 긋자.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에다가 밑줄. 그래서 동일성 사고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이에 대해다가 세모. 그는 동일성 사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일성 사고가 되게 위험한 효율적인 사고니까 반성하자라는 겁니다. 반성의 사유에다가 밑줄. 이성이 비이성적인 면을 드러내게 하는 동일성 사고에 대한 반성의 사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 이와 같은 에다가 세모.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의 사유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아도르노가 뭐를?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다 가로로 묶어봐봐. 헤겔은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고 있어. 가로로 묶어줘.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를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이걸 비판하는 과정. 아도르노가 비판할 날 비판하는 과정에다가 밑줄 반성의 사유방식에다가 밑줄. 자, 헤겔아. 왜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니? 라는 것으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성의 사유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잘 들어봐봐. 아도르노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의 핵심 개념이 보편자랑 특수자래. 보편자는 동일성, 특수자는 비동일성으로 봐봐. 즉, 동일성 사고에 의해서 대상을 끌어들이는 주체는 동일성, 끌어들임을 당하는 대상이 비동일성이라고 바라본 거지.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서 특수자는 보편자의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특수자에다가 동그라미 보편자의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에다가 밑줄. 헤겔은 보편자가 자신의 개념으로 특수자를 동일화시켜서 파악을 한다. 헤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보편자가 자신의 개념으로 특수자를 동일화에다가 밑줄. 그냥 다 똑같은 일반화로 시키겠다는 거야. 다 짬뽕 시키는데 너 혼자 왜 볶음밥 먹어?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자가 짬뽕이라고 한다면 볶음밥의 특수자도 꼭 짬뽕 시키는 사람으로 파악을 해서 동일시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보다 효율적이니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다? 헤겔인 거야.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아도르노는 반성의 사유를 제시합니다. 하지만에다가 세모 헤겔 틀렸다는 거지.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헤겔의 동일성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이 짬뽕을 먹고 싶어하는 특수자의 밑줄 긋자. 특수자의 고유성에다가 밑줄, 독자성에다가 밑줄 파괴받는 거야. 아도르노는 특수자, 즉 비동일성을 진정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비동일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밑줄 긋자. 비동일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에다가 밑줄. 즉 세모 동일성 사고에 의해서 비동일성이 어느 한쪽으로 동일화되지 않도록 비동일성에 대해서 참된 관심을 가져라. 밑줄 긋자. 비동일성에 대해 참된 관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 볶음밥 먹고 싶었어요 하고 그 사람의 볶음밥의 니즈를 관심 가져줘라.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비동일성 철학입니다. 박수 짝짝짝짝.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비동일성 철학에다 물결 표시. 헤겔은 동일성 철학, 아도르노는 비동일성의 철학. 헤겔과 아도르노의 관점 차이 계몽주의랑 같이 비교하는 문제 100% 출제하겠죠. 그죠? 계몽주의, 헤겔, 아도르노 이 세 사람. 그는 이러한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를 예술이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정한 예술에다가 동그라미 동일성 사고로 인해서 동일성 사고 밑에다가 마이너스 고정된 질서, 이러한 질서에 대한 친숙함, 그거에서로부터 벗어나자. 비동일성이 이러한 예술을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성 사고가 지니 억압을 자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밑줄 긋자. 동일성 사고가 지니 억압을 자각에다가 밑줄. 야씨 다 짬뽕 시키는 이 문화 진짜 쓰레기네 라는 것을 자각시켜 준다라는 거야. 예술이라는 것이 말이지. 진정한 예술은 뭐다? 동일성 철학의 억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파란색 글씨 읽고 갈게요.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의 모습. 동일성 사고로 인해서 고정된 질서, 이러한 질서에 대한 친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결국 아도르노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동일성 사고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도록. 마지막 줄 밑줄 쭉 긋고 하세요. 진정한 예술이란 뭐다? 동일성 사고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와, 나 왜 이렇게 독자성과 특수성과 왜 고유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 라는 거를 반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철학의 개념,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세 개 관점 비교해야죠. 계몽주의, 아도르노, 그리고 헤겔까지. 세 가지 비교하는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야죠.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를 해보면요, 계속 값이 달라지죠. 합성과 분해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하여서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네요.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의 합성에 이용이 되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20여 가지의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의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을 합니다. 이런 거 핵심 정보죠. 정해진 순서대로에다가 별표. 그러면 단백질이 합성을 하고 여러분이 음식에 아미노산을 먹어주지 않으면서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단백질 분해가 일어납니다. 아미노산 간의 결합이 끊어서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단백질 분해다. 또 정의가 내려졌네.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의, 단백질 분해에 대한 정의.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이 막아지고요.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근육 분해를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어주면 내 몸 안에 단백질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내 단백질 분해가 해주는 역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 축적 사라져라.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하자.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제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져.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세포 내에다가 별표 3개.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 프로테아솜 효소 복합제에 의한 단백질 분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로테아솜은 유비키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는 것.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 합성에도 이용이 됩니다.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가 되죠.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에 요소로 합성되어서 체외로 배출이 된다.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 있지.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 이들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방산으로 합성이 되거나, 그러니까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 체외로 배출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로 바뀌네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되어서 암모니아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됩니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에서 체내에서 합성을 안 하는 게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아미노산이랑 필수 아미노산의 차이점.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 음식을 통한 섭취, 체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도 생성. 하지만 체내에서 할 수 없는, 반드시 먹어줘야지만 충족될 수 있는 아미노산보다 필수 아미노산.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또 정해져 있어.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잖아.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얘들아 단백질 잘 챙겨 먹어야 돼. 이 문장 너무 중요하죠.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돼야 된다는 것. 다만 성인과 성장기 어린이의 차이점이니까 잘 체크해. 성장기 어린이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내에서의 합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체내 합성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성장기의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필수 아미노산에 성장기 어린이는 포함시켜야 한다. 각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다르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뤄야 돼. 하나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어차피 합성 안 되고 다 나가지잖아. 그지? 균형을 이룰수록에다가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다. 균형을 이루면 이룰수록 여러분 뭐라고요?
단백질 합성에 얘네들을 골고루 다 이용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를 하고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습니다. 균형 있게 함유에다가 밑줄 동물성 단백질. 계란, 삶은 계란이 참 좋겠군요. 반면에 쌀,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있잖아.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에 필요한 것들이 균형 있지가 않아. 이용 효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지. 제한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해. 그럼 좀 낮다라는 거. 제한 아미노산은 가장 낮다. 가령 가상의 P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A랑 B가 각각 2대1에 2몰 1몰이 필요해. P를 2몰을 합성하려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여러분.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서 2몰이 부족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뭐만 1몰만 합성이 된다라는 거야. 이때 A가 부족하여서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이 되면 이럴 때 A가 뭐라고 부르면 돼? 제한 아미노산이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100% 나올 거야. 이거 문제 숫자 바꿔서 시험 문제 100% 나올 거라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넘어가시고 10페이지 공포의 기억 및 삭제로 갑니다. 바퀴벌레나 거미를 보고 사람들은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다르군요. 쌤은 잡을 생각이 먼저 들던데 공포를 느끼게 되면 이처럼 이성적 판단도 완전히 무시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인간이 느끼는 공포의 대부분은 과거에 무서웠던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어. 맞아. 밑줄 그자. 과거에 무서웠던 경험에다가 밑줄. 그 경험을 실제 겪었던 것은 물론이고 있자. 내가 겪지 않아도 물론은 더하기입니다. 영화나 꿈 혹은 조상이 주신 기억을 통해서 이런 거를 융이 원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공포에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 있을 수 있습니다. 황공포증 이런 걸 영화나 꿈을 통해서 간접적인 느낀 것도 포함이 돼.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특정 사물이 아닌 공간에 대한 공포감 역시 메커니즘이 유사하다. 두 번째 문단 갈게. 진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공포를 느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뇌의 감각 중추인 편도체의 기능을 이해를 하자. 눈 뒤의 전내부에 위치한 편도체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 등의 감각을 받아들이며 감각과 기억을 뒤섞어서 공포의 감정을 만들어내거든. 신경학자들은 실험에서 쥐에게 특정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때마다 하하 잔인해라 전기 충격을 가했대. 이를 몇 차례 반복을 하니까 지가 소리만 들어도 막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었대. 그러나 청각의 시선과 편도체와의 연결을 차단을 하면 아무리 소리를 들려줘도 지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뭐다? 편도체가 뇌의 감정 중추에 해당을 하구나. 편도체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뇌의 편도체가 공포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별표 하나 치시죠. 뇌의 편도체에는 공포의 기억을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이 공포의 기억이 활성화가 되잖아.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비롯한 어떠한 뇌 활동보다 먼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짜증나는 기분이 확 올라오잖아. 공포의 기억으로. 이전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포의 대상과 직접 맞서는 노출요법. 아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황공포증의 자료를 계속 보는 거지. 노출요법은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과거의 기억 대신 직접 맞서는 최근의 기억을 심어주자.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너무 강력하잖아? 그럼 노출요법은 사람의 개거품 물어버리는 거야. 일례로 고소공포증 환자를 강제로 비행기를 태웠다고 생각해봐봐. 더욱 큰 공포를 기억하겠죠.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은 공포가 각인되어 있는 뇌 속의 기억 자체를 제거를 해주자는 거야. 편도체에서 제거를 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새로운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요법. 기억의 선택적 삭제나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 디사이크로세인 DCS가 되겠습니다. DCS가 바로 뭐다? 기억의 선택적인 삭제 혹은 수정을 일으키는 거. 꽂기만 하면 돼.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입증된 약물이야. 안정성 입증에다가 밑줄. 그래서 DCS는 뇌에서 기억 형성에 촉진을 하는 N-메틸, D의 아스파르트산염, 그런 수용체를 자극시켜 준대요. 그래서 NMDA 수용체는 편도체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을 할 때 작동을 하는데 DCS가 이를 자극을 해서 극도로 활동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기억을 왕성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대. 또 예시 가보자. 계속 정의랑 예시 많이 사용하지.
고소공포증 환자에게 DCS의 약물을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외부가 훤히 보이는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빌딩으로 오르는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한 결과 환자들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안하다라는 새로운 기억이 심어진 거야. 공포의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약물 시험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죠. 기억을 잘못 삭제를 해서 자칫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지식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물요법은 전쟁, 그래 막 이거 막 고통 안고 사느니 이거 해주는 게 낫겠지. 큰 사고와 같은 극도의 공포 상황을 경험한 사람에게 겪는 정신질환, 트라우마라고 하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약물이더라. 공포의 기억 및 삭제는 딱히 낼 게 포인트가 보이진 않지만 설명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잘 보시면서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골고루 좀 풀어보세요.